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FP 투자 설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보시면은 2022년 4월 달에 개정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근데 개정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 설계라는 게 약간 수학과 비슷해가지고 개정이 거의 되질 않죠. 뒤에 있는 이 경제적 분야 또는 현재 시황 이 정도만 좀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냥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A 때 공부한 게 있잖아요. 공부한 내용하고 좀 겹치는 게 좀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데 내용이 겹치더라도 겹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깊이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 때는 좀 이렇게 수박의 겉을 핥았다면 CFP 때는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서 수박 맛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재무 관리를 배웠던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그게 아니고 좀 초보다, 생초보다 그러면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때는 별다르게 그냥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이게 전략 과목으로 점수를 좀 좋게 받아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C로 넘어오면 내용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전략 과목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CFP 때도 이 투자 설계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많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세무 설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설계 이런 쪽에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많이 맞춰야 되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A 때에 비하면 등급이 이렇게 레벨이 확 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벗어나서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슷한 부분은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고요. 어려운 부분만을 주로 다루도록 하고 맞출 수 있는 분야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채권 가치 평가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경기 동향이 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이 좀 더 어렵죠. 그래서 변동성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 분야가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충분히 푸실 수 있는 정도인데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식 같은 것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장으로 가봅시다. 투자 설계 프로세스. 항상 우리는 요 C가 됐건 A가 됐건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죠. 그죠? 요 투자 설계 프로세스는 가끔 이론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페이지 9페이지로 가시면 이 프로세스가 나오죠. 자, 첫 번째 11페이지로 가보시면 개요가 나옵니다. 투자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거죠. 수익률이 낮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프 이벤트를 라이프 사이클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서 이런 식으로 은퇴하기까지, 은퇴해서 사망까지 이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단계,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취업을 해서 소득, 인컴이 발생할 때부터 관리를 하는데 이 CFP의 목적이 뭐죠? 은퇴 설계죠, 은퇴 설계. 핵심은 은퇴 설계.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건데 핵심이 이제 돈을 모으는 단계, 또는 보험의 단계, 또는 세금의 단계, 그 다음에 상속 설계 단계가 있는가 반면에 투자 설계는 이 전반,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사망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수익률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익률 배정이에요. 수익률 배정.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건 당연히 내가 리스크가 큰데 투자하면 리턴도 크겠죠.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구성해 놓고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뭐 시장의 변화나 또는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우리가 뭘로 짜요? 뭐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이라는 분야로 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의 별도의 과목이 존재하는 거고, 이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잘 투자하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투자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1페이지에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2페이지로 가시면 당연히 투자 설계도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설명을 하려면 1단계 관계 정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오자마자 바로 판단하세요 이렇게 들이밀면 없어 보이니까 이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관계 정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정보를 수집하죠. 당신이 돈이 많냐, 돈이 없냐, 또는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또는 성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고요. 자, 정보를 주면은 뭘로 해요? 분석 및 평가를 하죠. 자, 이 펀드는 별로 안 좋네요. 이 상품은 좀 좋네요. 라고 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단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서 작성 및 제시. 고객이 이제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다 라고 하면 제안서의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제안서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6단계로 과정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6단계 프로세스는 우리가 다른 교과목에도 나오는 그 프로세스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재무설계 프로세스하고 비슷하고 그 안에 내용도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무설계 프로세스라든가 뭐 은퇴설계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이 프로세스의 그 중요도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자,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크게 플랜, to, C 과정을 거치는데 자, 거기 나오죠. 투자 지침서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 이거죠. 투자 지침서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기금 같은 거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실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니까 서로 얘기를 잘해야 돼요. 고객이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손실이 났어? 그러면은 그 이유를 얘기해야 되죠. 아니 이렇게 고수익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수익에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다. 손실이 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다 써놓는 거죠. 뭐 위험 성향, 기간, 제약 조건 이런 거를 적어 놓으니까 투자 지침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3페이지에 4단계를 보면은 뭐 1, 2, 3단계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 지침서 제안서를 작성한다. 여기 나오죠? 그 별표 거기다가 고객이 정보를 주잖아요. 그 분석을 하고 평가를 아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투자 지침서 그리고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투자 지침서에 적합한 상품의 제안 벌써 있죠? 그러니까 투자 지침서에 따른 상품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이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A 때도 이제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끔 관계 정립 단계에서 뭐가 있고 이런 거 시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분류를 할 때 6단계를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또 어떤 것도 나오죠? 이거를 그 중간중간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중요하죠. 자, 줄만 쳐봅시다. 자, 13페이지로 가시면 관계 정립 2단계죠. 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서비스, 나 잘났다라고 하는 인증 역량. 그렇죠? 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역량,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뭐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 뭐 고객이 와가지고 3년에 뭐 차를 1억짜리 차를 사겠다. 벌이는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현실적으로 뭐 살 수 있겠지만 무리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 안 된다. 4반대로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무리한 고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죠. 이렇게 나게 하려면 만약에 뭐 고객이 뭐 3년 뒤에 나 마이바흐 살 거예요. 3억짜리 차 살 거예요. 소득은 200인데요. 그럼 뭐 무리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옵션에 때려 넣거나 손실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서로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 높은 투자 수익률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높다고 해서 만족도가 좋다 그럴 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 실현된 결과 주관적인 기대치를 상회하면 만족, 하회하면 불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적정 기대 수익률을 5%로 정합시다. 그런데 한 6%가 났어요. 그러면 땡큐지. 뭐 12%, 15%, 30% 내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라기보다는 뭐 억지로 수익률을 끌어올려갖고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맞는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제시하면 되지.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은. 그 다음에 떨어지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떨어져도 그냥 인정은 하는데 손실 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원금만 찾아도 좋다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에요. 손실이 나는 건 진짜 극도로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잘해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기대 불일치, disconformation이라고 하는 이게 발생하면 고객의 불만족이 생긴다. 그래서 과도한 약속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지금은 하지도 않거니와 과거에는 그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법 있죠. 2008년도 9년도에 나온 그 자본시장법 전 단계는 정말 막 팔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범위 결정. 이거 중요하죠. 자, 내가 어느 정도 할 건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 동그라미 하나 쳐놓읍시다. 수행 범위 결정.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게 돼 있죠. 그 돈도 여기까지만 딱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페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미국 사람들 보면은 페이부터 얘기하잖아요. 얼마 줄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 얘기해야 돼요. 되게 나중에 서로 명확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관련 정보의 수집이 나옵니다. 2단계, 2단계. 자, 원래 이제 프로세스는 여기 3개가 중요하죠. 하나, 둘, 3개. 2, 3, 4단계를 구분하는 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자, 모수기, 목표, 니즈, 순위죠. 당신의 목표가 뭐야? 당신의 니즈가 뭐야?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 순서가 뭐야? 1등은 뭐? 2등은 뭐야? 차 사는 게 먼저야? 여행 가는 게 먼저야? 집 사는 게 먼저야?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이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순위가 이제 고객이 정하고 거기 보면 나오죠. 네가 정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건 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순위를 정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좀 설명해 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좋아. 뭐 여행도 가고 차도 사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집 사는 게 늦어지겠지. 그 다음에 은퇴 설계에 자금이 좀 부족해지겠지. 뭐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 매번 차를 바꾸는 건 좋아. 그럼 나중에 은퇴 설계 때 돈이 부족할 텐데 뭐 이런 얘기 해준다거나 집을 산다고? 여행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막 세계 여행을 간다고? 그럼 좀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LTV, DTI 같은 게 있으니까 DSR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면 이자 부담이 더 심해질 텐데 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투자 수익의 목표가 그 밑에 나옵니다. 자, 고정 수입의 극대화. 좋죠. 매월 일정한 수입. 우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을 때 따박따박이죠, 따박따박. 매달 고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은퇴 설계에서 핵심이 뭐냐? 연금이죠, 연금. 연금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런 그런 제약 없이 죽을 때까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게 내가 은퇴하기 시점 전에 한 70%를 꾸준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죠? 70에서 60%. 사실 돈이 엄청 많다. 내가 한 재산이 한 1,000억 있어요. 물론 없지만 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그거 먹고 살면 되죠. 대부분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품위절이 높은 MBS,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즈 같은 걸 가입해라. 자, 투자자금 보전. 그래서 뭐 원금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 이런 거죠. 자, 당연히 원금 보전이 되면 수익률은 낮고 원금 보전이 안 되면 수익률이 높겠죠. 자, 고정 수익과 투자 자산 등 증대 뭐 이런 것도 되겠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 공격적인 재산 증식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절세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저율 과세자들은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좋고요. 고율 과세자들은 좀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자본 이득이 큰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배당이 좋고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처분 이득, 그러니까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현재 비과세가 되니까, 그죠? 근데 모르죠, 뭐 이게 또 과세가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아직 뭐 제도가 바뀌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 자, 거기 16페이지에 정량적, 정성적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칩시다. 그러니까 둘 다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수치와는 좀 무관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투자 지침서라는 나오죠.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하는 요 IPS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 보면 여기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읽어봅시다. 자, 투자 지침서를 작성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 위험 수용 성향, 위험 수용 능력. 그러니까 원래 이제 뒤도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재산의 상황, 나이, 투자의 뭐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금의 성격이 되겠죠. 뭐 3개월 뒤에 집을 사는 것과 20년 뒤에 은퇴 설계라는 자금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자금의 성격, 그 다음에 이 나이 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위험 수용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위험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보통 등급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뭐 점수화 방식이라든가 또는 뭐 추출 방식으로 보통 뭐 5단계로 보통 나누죠. 7단계로 나눌 때도 있고
뭐 3단계로 나누는 회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5단계죠. 왜냐면 펀드가 보통 5단계라서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이 보통 5단계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보통 5단계인데 설문 같은 거 해보면 그 처음에 뭐 상품 가입하거나 또는 뭐 증권사에 가서 증권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은 설문지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20개 넘게 질문하더라고요. 답변합니다. 답변하면은 자기의 위험에 따른 위험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 등급은 어떻게 원래 계산이 되냐면 거기 나와있지만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데 위험을 본인의 등급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위험, 수용, 성향이 있죠. 성향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성향은 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1%가 나니까 정말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겠어.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이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이너스가 나는 건 좋은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낮아서 투자하는 재미가 없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수용 성향이에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캐릭터죠. 캐릭터. 자, 능력은 뭐냐면 일단 뭐 재무 상태도 되고요. 또 손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 또는 비용 이런 거 되고 돈이 많다. 또 돈이 적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억이 있는데 한 20억을 투자해. 이런 개념과 10억인데 10억을 올인해. 이런 것도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재무 상태나 손익도 있겠고 또는 경험이나 지식도 있습니다. 나는 투자를 해봤어. 나는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았다. 또는 파생도 많이 투자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을 좀 쌓아봤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공부를 많이 했어. CFP야. 자격증 많이 땄어. 뭐 이런 사람 있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사람의 위험에 대한 등급을 매기게 돼요. 원래. 그래서 질문지에는 이런 게 반영되어 있죠. 두 개가. 그죠? 근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맞는 펀드를 가입하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포트폴리오, 나의 평생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수익률로 조정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죠? 자,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중요합니다. 뭐 주식의 비중, 채권의 비중, 뭐 이렇게 비중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수익률을 결정하는 게 비중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이 올라갈 테고 채권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은 낮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 사실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평가할 때 어떤 자산의 가치로도 평가합니다. 가격으로도 판단하지만 수익률로도 저평가 고평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위험에 대한 본인의 태도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에다가 플러스 나의 현재 상태죠. 그러니까 자산의 성격, 뭐 나이라든가 투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도 나오지만 원래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투자 설계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무조건 뭐냐? 전략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무슨 뭐 주식을 잘 고르고 또 뭐 이렇게 채권에서 주식으로 갈아타고 변경시키고 이런 거 의미 없다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나의 설정된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위험 수용 성향이나 위험 수용 능력에 맞는 그런 적정한 수익률을 딱 정했다면 그럼 이제 원금 대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무위험 수익률, 그러니까 뭐 RF라고 하죠. 리스크 프리가 3%야. 그럼 내가 2% 정도의 리스크를 떠안기 위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거야. 그럼 5%가 되겠죠. 5%? 5%라는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포트폴리오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뭘로 투자하죠? 당연히 코스피 200 같은 인덱스로 투자를 하잖아요. 인덱스로 투자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를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패시브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그 다음에 패시브 펀드. 비중을 딱 나누면 끝! 이라고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손대는 게 아니다. 손대봐야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률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투자라는 항목은 내가 주식과 채권을 투자할 거야. 근데 나의 수익률을 얼마로 정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용 성향과 수용 능력이라는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의 적정한 등급을 파악해 줘야 돼. 그래야 포트폴리오 짬에 있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존재하고 하는데 결론적인 틀은 어떤 큰 틀이 이런 거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수익률에 결정되고 위험 수용 성향에 결정되죠. 그걸 어떻게 가져가? 패시브 펀드로 그냥 쭉 이어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은 투자 기간, 이게 분석 및 평가 단계가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수용 성향, 능력, 수익률, 제약 조건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그래서 세상에 해를 끼치는 그런 곳은 투자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품은 나는 가입할 수 없어.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투자 기간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길게 투자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가면 연간 수익률 6%면 월봉님은 꽤 센 거죠. 그쵸? 자, 6%를 65세에 5억을 마련할 때, 그러니까 5억을 마련하잖아요. 그럼 25세에 가입하는 것과 55세에 가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25세에 가입해서 얼마입니까? 그 65세에 40년간 6%로 적립하는 것과 55세에 10년간 이제 6%로 적립하는 걸 보면은 뭐 대략 한 4배 정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PMT를 계산해 보면 그 매월 말 필요 적립액이 25만 1,000원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뭐 한 10년에 적립하니까 한 4배? 뭐 돈 100만 원 정도 적립하면 되겠지. 절대 아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55세부터 적립하면은 305만 1,000원을 적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립하는 게 아니라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을 적립해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25세에 가입하면 요거만 적립하면 되는데 이때 적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리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25만 1,000원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6%짜리가 나오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기 40년 동안 펀드를 가입하잖아요. 그럼 연평균 수익률 6%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잘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좋은 펀드에 가입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0년에 6%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계산하면 240%잖아요. 그죠? 강남 아파트도 한 20배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은 뭐 말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같은 거 투자해 놓으면 되겠죠.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적립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식인 처음에 가입해서 끝에 가입한 요 전체 수익을 다 먹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리시다면 내지 않았다. 자, 그래서 35세이면 49만 7천원이죠. 자,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65세 은퇴해서 95세에 사망하면은 그냥 뭐 은퇴 설계의 그런 타임 이 시간 가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뭐 월 200 정도로 12달이면 2,4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10년이면 2억 4천이고 30년이다. 7억 2천이 필요한데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물가 상승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물가 상승 이상으로 수익을 내면 좋은데 어려워요.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신문에는 뭐 65세 은퇴하면 95세에 사망하면 한 15억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은퇴하면서 15억 있는 사람은 정말 최고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별로 없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면 뭐 이렇게 많이 가입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2.2배를 가입해야 돼요. 단순 계산해서 한 4, 5배 가입하면 되겠지? 절대 아니다 라는 거고. 자, 넘어가서 위험 수용 성역과 위험 수용 능력을 분석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토대로 위험 수용 성향, 위험 수용 능력, 이게 중요하다. 자, 수용 성향, 리스크 토러런스라고 해서 수용 성향, 얼마나 당신은 위험을 선호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마이너스 나면 다 싫어합니다. 사람의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실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난 손실나는데 너무 기뻐. 다음에 그만큼 오를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 위험을 즐기는 분들이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자, 개념. 심리적인 성향이다. 그죠? 거기 동그라미. 심리적 성향.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험 수용 성향을 말한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사람의 성격이 유전적인 게 50%래요. 후천적인 게 50%죠. 그렇죠? 자, 그래서 후천적인 것은 유년기에서 20세 정도까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변해서 성향이나 조심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수적인 성향이 되죠.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점점 가진 것도 많아지고 위치도 확정적이 되니까 변하는 게 싫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고, 그러니까 어릴수록 좀 진보화되는 경향이 있죠. 자, 이 위험 수용 성향의 중요성. 자, 매우 중요하다. 왜냐? 모르면 아까 나왔죠? 이걸 설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위험 추구형이냐, 회피형이냐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을 더럽게 싫어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공격적인 자산을 투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은 내가 원했던 수익률을 조금만 더 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손실이 나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인 사람에게 안정성을 투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위험 추구형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모 수능 강사인데 한 1년에 한 20억 정도 벌거든요. 20억에 30억 정도. 그러니까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금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정기금 같은 거 제안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막 1년에 한 6%짜리 안정적인 ELS 같은 거를 선호하잖아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스타 구조에 뭐 좀 예전에 안정적인 걸 주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한 6% 나서 뭐 하려고. 근데 막 파생 연계돼가지고 막 한 18% 나오고 막 20%짜리 막 ELS 막 3스타 구조에다가 막 이렇게 거의 달성될 확률 되게 낮은 거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파생 상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약간 이 벤처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그렇게 파생 상품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뻥튀기를 막 하려고 한 방에 확 가거든요. 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백날 3%, 2%짜리 권유하면 참 싫어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결과는 예기치 못한 요인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에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이렇게 감수하라고 하는 건 금물이다. 자, 측정이 나옵니다. 측정.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렵겠죠. 당신이 위험을 얼마나 선호합니까? 좋아합니까? 측정하는 건 어렵죠. 자, 그래서 개인의 인구 통계적 변수와 개인이 구매했던 상품을 통해서 예측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량 심리학자들이 한다는 건데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심리 성향을 파악하는 건 어렵다. 그쵸? 자, 그다음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험 회피형, 중립형, 추구형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보통 다음 페이지로 가면 제1, 제2, 제3방식인데 보통은 제3방식으로 많이 가죠. 제3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5등급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용어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 적극형, 성장형인데 회사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이 정할 때 금융투자협회에서 야 무조건 니네는 금융투자에서는 이 방식으로 가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예시를 준 거고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보통 이제 3방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용어는 보통 이런 용어를 쓰는데 다른 용어를 쓰는 데도 많죠. 자, 그래서 위험 선호형, 적극형, 성장형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래서 상품도 뭐 고위험 상품도 있고 뭐 초고위험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중립형이라는 상품도 있고 다르죠. 자, 안정형, 중립형, 그 다음에 공격형, 매우 공격형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가끔 질문해요.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안 되는 거긴 해요. 아까 그 매우 안정형부터 공격형까지 근데 교재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안정형, 매우 안정형이다. 뭐죠? 원금 손실이 절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원금 추구가 있고요. 원금 플러스 이자 추구형도 있습니다. 나는 단 1%로 나와야 돼. 이자를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은 정기금이하죠. 평생. 그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원본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전 위주의 상품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자산 구성 시 재무 설계사는 미래의 확실한 원금과 환급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다음 페이지 안정형이 나옵니다. 안정형. 자, 안정형 투자자는 매우 안정형보다는 다수 위험을 느낀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위험은 허용하지만 원금이 거기다 동그라미 위험도가 낮다. 자, 중립형. 자, 추가 수익을 얻는다. 자, 어느 정도 원금 손실 인정. 동그라미. 조금의 원금 손실은 인정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건 싫어. 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혼합형 같은 거 가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주식형 펀드나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라는 단어가 사실 맞진 않죠. 그죠? 보통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다 5등급 상품, 매우 공격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맞진 않는데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보세요. 채권형 중심이다. 그래서 채권 혼합형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공격형.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을 제외하고 위험이 높은 자산. 자, 자산 증식 고수익.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냥. 자, 그래서 하이힐드 펀드. 그러니까 이 채권형 펀드 중에서 하이힐드는 그거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주는 거죠. 하이가 높고 일드가 수익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일드라고 해요, 일드. 일드 커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의 일드 커브라고 하듯이 일드라고 하는데, 자, 거기 주식형 펀드 핵심 리츠. 리츠도 좀 위험합니다. 사실 리츠는 임대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긴 한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이 건물 자체의 가격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실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임대 수수료가 떨어지죠.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공격형. 자, 거기 보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 이렇게 좀 되겠네요. 자, 파생상품이란 단어. 그래서 유형을 가리지 않고 투자한다. 자,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투자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더라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위험, 수용 성향에 대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위험,
수용 능력이죠. 아까 설명했던 이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부의 규모. 돈이 많다. 그럼 좀 다르죠. 투자 지식. 자, 그 다음에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위험, 수용, 능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위험, 수용 능력은 학습이나 부의 축적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높음, 중간, 낮음. 자, 그래서 위험, 수용 성향에 받쳐주지 않는다면 편안함을 느끼지 않겠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아. 그런데 나는 손에 남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인지된 위험이 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주 꺼리는 경향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강세장인 경우에는 위험을 경시하죠. 주가가 계속 오르면 또 오르겠지라는 생각에 위험을 좀 낮게 평가하고요. 약세장에서는 조금만 손실이 나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합해서 위험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자, 네, 목표 수익률을 결정하죠. 타겟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해서 목표 수익률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6%, 뭐 5%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계산하죠? 뭐 내부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투자하고 플러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뭐 1억 투자하고 뭐 10만원, 10만원, 뭐 1억 3천만원 이렇게 나오면 수익률이 얼마? IRR이라고 하죠. 뭐 뒤에서 엄청나게 볼 테니까. 자, 그걸 갖다가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NPV도 있고 IRR도 있잖아요. 내부 수익률, 뭐 수년제 가치 뭐 이런 것들로 계산하죠. 자, 고객이 가진 투자 자산이 많거나 상당 부분을 저축과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투자 기간과 위험, 수용 성향, 위험, 수용 능력과도 연계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투자 기간이 길다던가 위험, 수용 성향과 능력이 높다면 수익률이 높아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투자 기간이 짧은데 높은 수익률을 계산된다면 제 목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기간은 짧은데 목표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용 성향하고 수용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립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에 말하는 그 중립형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중립형이라는 거는 그 상품을 중립형만 가입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중립형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중립형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중립형이 나오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상품이 딱 중립형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거는 좀 공격형, 매우 공격형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한 게 중립형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길면, 기간이 좀 길어지면 요 위험도를 조금 더 높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간에 좀 비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적립에 또 비례합니다. 적립식으로 하면 거치식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위험도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야, 넌 중립형이야. 그 모든 상품을 3단계로 쭉 밀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믹싱을 시켜서 가중평균이 위험도가 중립형으로 나오면 되고, 그다음에 기간과 그 다음에 적립식 등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조금 더 리스크한 상품들을 가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파악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된 것도 있고요. 뭐 요즘에 뭐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뭐 자기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요건들이 있겠죠. 개인적, 법률적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뭐 외국환 거래법도 중요하죠. 자, 세금과 관련된 법규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부동산 거래에서도 제약 조건이 많이 있다. 자, 특별한 이유로 고객이 특정한 투자 대상을 제외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나 고객의 신념으로 담배, 술, 성인 잡지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그런 것들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여기입니다. 여기 제안서 작성 및 제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지침서와 제안서와 그 다음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밑에 자산 배분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현금, 채권, 주식, 부동산, 대체 투자라고도 하고 대안 투자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도 이제 대안 투자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죠. 요즘에 뭐 투자할 곳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 자산을 분산하는 거죠. 음악에도 투자하고 뭐 그림에도 투자하고 많지 않습니까? 뮤직하우도 있고 뭐 코인에도 투자하고 뭐 투자할 때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자산을 다시 분류하면 자산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대형주, 중형주,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연기금 펀드인 브랜슨 앤 후드 앤 비보호어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배분, 증권 선택, 시장 예측. 24페이지에 보면 여기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산 배분. 자, 그 다음에 증권 선택. 자, 그리고 시장 예측.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예측은, 주식이 좋아질 것 같네? 주식 비중을 높이고. 아니, 뭐야, 주식이 형편없겠는걸? 채권 비중을 높이고. 이런 거예요. 증권 선택은, 뭐, 이렇게 펀드를 어떤 거 가입할지, 뭐 이런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자산 배분은 이제 그런 거죠. 핵심적인 거. 뭐, 채권의 몇 %, 주식의 몇 %.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거. 여기에, 패시브 펀드를 가입해 라는 거예요. 패시브로 가입해.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액티브 펀드 같은 거 가입해봐야 수익 별로 안 나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성과 결정이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투자 실황이라는 측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연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보시면은 약 한 910조 정도 됩니다, 현재. 1988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460조 정도 수익이 났어요. 엄청 많이 났죠. 그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한 6, 7%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죠. 그죠? 거기 가보시면 이제 이 성과 분석을 할 때 이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 해외 주식이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연금 펀드의 총 수익률이 뭐에서 났냐? 그러니까 90% 이상 이거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하는 거야. 내가 목표 수익률을 6%로 잡았다. 그러면 이 자산 배분에서 90%가 결정되고 나머지 얘네 둘에서 한 10% 정도 이 6%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거의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과 모니터링하는 단계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증권 선택이나 시장 예측은 거의 성과를 개선하지 못했다. 의미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뭐 백날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의미 없고 막 카카오가 좋아, 또 네이버가 좋아, 뭐 삼성전자가 좋아 이런 거 의미 없다. 라는 내용이 여기서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그렇게도 강의에서 설명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맨날 주식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지만.
그러니까 쓸데없다기보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장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또 그런 거 싫잖아요. 단기 투자로 막 이렇게 한 방에 막 20% 나오고 이런 걸 선호하니까 그땐 다른 얘기고요. 자, 그렇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투자 과정 배분, 자산 배분 결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투자 목표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 수익률을 정하면 거기에 맞는 자산 배분이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산 배분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부터는 이제 그 지침서가 나오죠. 투자 지침서. 제일 중요한 투자 지침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래서 쭉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